한양에서 닷새쯤 떨어진 고을에 남씨 집안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아직 번듯했고 대문도 큼직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집안 사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는 군데군데 저당 잡혀 있었고 곳간엔 쌀보다 걱정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남도현. 말수는 적었지만 어려운 일 앞에선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두렁이 터지면 남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리면 늘 어머니 앞에 먼저 섰습니다. 작은 아들 남도윤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반듯하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사람 눈치를 잘 살폈고 웃는 낯으로 분위기를 풀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을 지킬 놈이고 작은 아들은 사람을 끌어당길 놈이구나. 그 말은 얼핏 보기엔 두 형제 모두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을 지키는 사람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이도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뒤 집안 실무는 거의 도현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논 몇 마지기에 벼가 얼마나 서 있는지, 어느 소작인이 해마다 말을 바꾸는지, 빈문서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까지 도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사랑방 손님 맞는 일이나 관아 사람과 말 섞는 일을 더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도윤을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내 형은 어디 갖다 둬도 제 몫할 아이다. 허나 너는 마음이 여려 험한 꼴 보면 다칠까 걱정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현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늘 그 무던한 사람에게로 먼저 갔습니다. 빚독촉도, 아버지 병수발도, 논문서 정리도 도현 몫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형을 보며 처음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감정이 섞였습니다. 늘 형이 먼저였고, 늘 형이 중심이었고, 늘 형에게만 맡겨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어느새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은 오래 품으면 사람 마음속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자랍니다. 도현에게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옆 고을 훈장집 딸 설인이었습니다. 생김새가 화려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말이 반듯했고 생각이 단단했고 남의 말보다 자기 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사람들 앞에서 설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을 첫 수확이 나면 늘 훈장집으로 먼저 쌀을 보냈고 설인이 수놓아준 허리끈은 해가 바뀌어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이 남씨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의 여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이 먼저 가고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을 그는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공손해졌고 더 친절해졌고 더 반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대개 좋은 얼굴 뒤에서 먼저 자랍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씨 집에서 가장 값진 논일부가 강물에 쓸려 나갔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지고 벼가 뿌리째 드러났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흙을 퍼나르고 며칠 밤낮을 물속에 서서 논뚝부터 세웠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일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은 큰애가 버틴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씨 집 큰도련님 아니었으면 논 절반은 그냥 날아갔겠구먼. 그 말이 쌓일수록
도윤의 마음 한구석도 같이 비틀렸습니다. 그 역시 뛰어다녔고 사람도 불러 모았고 밥도 날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항상 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먼저 보게 될까? 논을 겨우 건졌지만 빚은 더 늘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는 먼 길 장사를 한번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닷가 고을에서 소금을 떼어와 내륙으로 옮기면 남는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도현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집안 장남이 어찌 그런 위험한 길을 가려 하느냐. 지금은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도윤은 겉으로 형을 말렸습니다. 굳이 형님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속에서부터 우러난 만류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현은 믿을 만한 사내 셋과 함께 바닷길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서리는 작은 부적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도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혼례부터 올립시다. 그 말을 가장 또렷하게 들은 사람 중 하나가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 밤부터 그에게 더 이상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떠난 뒤 한 달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길이 험하지만 장사는 나쁘지 않다는 편지 한 장. 어머니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고 서린도 몰래 한 번 베껴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초겨울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된 일행 한 사람이 마을 어귀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산길에서 도적을 만났고 물건도 사람도 거의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도련님은 그 물음에 사내는 끝내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죽음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리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시체가 없어도 초혼은 해야 한다. 혼이 길을 잃게 둘 수는 없다. 문서도 정리해야 한다. 그 말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생이 형을 끔찍이 아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빨리 치러야 자기 자리를 빨리 굳힐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도현이 죽었다고 알려진 뒤 남씨 집안의 중심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논문서 정리도 곳간 열쇠도 관아 사람 상대도 이제는 모두 도윤 손을 거쳤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집을 지켜야지. 그 말 한마디로 도윤은 점점 집안 주인 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린과의 혼사도 애매해졌습니다. 정혼자는 죽었고 서린은 이도 저도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도윤은 훈장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형 대신 안부를 챙긴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리 했을 겁니다. 말은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형 대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오래 준비한 자리를 슬쩍 꿰차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사람 자리를 생각보다 빨리 잊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남씨 집은 작은 아들이 그래도 다시 세웠다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리는 도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가시가 박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옷소매 끝에서
낯익은 매듭을 보았습니다. 도현이 떠나던 날 차고 갔던 허리끈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윤이 놓고 간 꾸러미 안에서 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가 고을에서만 나는 조개 장식, 그리고 도현 이름이 적힌 장부 조각 하나. 죽은 사람의 유품이 왜 동생 손에 있는 걸까요? 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도윤을 더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이 쓰던 자리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이 앉던 자리, 형이 보던 장부, 형이 맞던 논, 심지어 형이 약속했던 여인 곁까지. 그 조용한 침범이 서리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도현이 죽었다 여긴 지 넷째 해 되던 봄, 마을 어귀 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많았고 다리를 조금 절었으며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아무도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남씨 집이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주모가 되물었습니다. 그건 왜 묻소? 사내는 한참 머뭇거리다 낮게 말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비를 맞으며 남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고 어릴 적 어깨 뒤 화상 자국을 보고서야 끝내 큰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인들도 울었습니다. 이웃들도 몰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마을이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얼굴빛이 사라진 사람은 동생 도윤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온 얼굴. 그 순간 도현은 확신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귀환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어머니는 당연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이냐? 도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도적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도적보다 먼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도윤이 전날 밤 주막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다음 날 길을 바꾸자고 했다고. 형님 쪽 길은 홍수로 끊겼다. 다른 산길이 더 빠르다. 동생 말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길 중턱에서 도적은 정확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한 틈에 누군가 뒤에서 등을 밀었습니다. 도현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도윤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핏줄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현도 더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날 밤 말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서린에게만 먼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절벽 아래 개울가에 쓰러진 자신을 지나가던 약초꾼 노인이 살렸고 크게 다쳐 기억과 몸이 모두 돌아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이야기. 서린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본 조개 장식과 장부 조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현은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의심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둘은 곧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핏줄끼리 주고받는 의심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도현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발로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도윤은 형이 돌아온 뒤부터 더 자주 어머니 곁을 맴돌며 형이 너무 달라졌다는 말, 밖에서 이상한 사람과 어울린 것 아니냐는 말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부터 의심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먼저 남을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오래된 하인 칠복이 도현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큰도련님, 제가 묻어둔 걸 하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칠복은 헛간 뒤 낡은 절구통 아래에서 작은 칼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칼과 함께 도현 이름이 적힌 목패가 들어있었습니다. 도현은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물건은 분명 장사기를 떠날 때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장례 치르기 전날 몰래 묻는 걸 보았습니다. 그땐 겁이 나 차마 말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상했습니다. 도현이 절벽 아래서 죽었다면 왜 그의 소지품 일부가 집 안압간 뒤에 묻혀 있었을까요? 도현은 그날 바로 관아에 가 옛 아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형의 죽음을 전제로 문서 정리를 지나치게 빨리 했고 심지어 시체 찾을 일도 없을 것이라 확신에 차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각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생신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이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는 날. 그날이면 누구도 다시 덮기 어려울 만큼 일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술상이 돌고 어머니가 겨우 웃음을 지으려 할 때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도윤은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칼집과 목패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었다 하던 날 분명 제 몸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헛간 뒤에 묻혀 있었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칠복이 앞으로 나와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현은 옛 아전의 진술서를 내놓았습니다. 도윤이 형의 죽음을 전제로 문서를 너무 서둘러 움직였다는 기록.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도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엔 억울함보다 먼저 들킨 사람의 공포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꾸민 일일 수 있다. 형이 밖에서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이 하나씩 쌓이자 끝내 무너졌습니다. 예, 제가 문서를 움직였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집안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형이 죽은 것도 알았단 말이냐? 도윤은 그 물음 앞에서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도현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냐고요? 평생 형님 그늘 밑이었으니까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람들도 늘 형님만 봤습니다. 집도 형님 것이고 논도 형님 것이고 심지어 서린까지 형님 것이었지요. 그건 오래 눌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눌렸다고 해도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핑계가 되진 못했습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등을 민 손이 누구였는지 나는 끝내 잊지 못했다. 그 말에 도윤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결국 도윤은 관아로 넘겨졌습니다. 완전한 살인으로 단정할 물증은 부족했지만 허위 진술과 문서 조작, 재산 이동과 횡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사이 10년은 더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큰아들을 아는 기쁨보다 자기 손으로 길러낸 작은 아들의 죄가 더 깊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집에 돌아왔지만 예전의 도현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핏줄의 배신까지 본 사람은 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으로 나갔고 다시 장부를 정리했고 어머니 방에도 매일 들렀습니다. 서리는 그런 그의 곁에 말없이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둘은 늦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축복만 가득한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내의 혼례였고 동생을 관아에 보낸 집안의 혼례였으니까요. 그래도 둘은 조용히 예를 갖추고 서로를 바라볼 때만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혼례 끝에 도현 손을 붙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너를 2번 잃을 뻔했구나. 도현은 말없이 어머니 손등을 덮었습니다. 집은 그 뒤로 예전보다 조용한 집이 되었습니다. 잔치도 줄였고 헛된 체면도 줄였고 믿음이라는 것이 핏줄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집이 되었습니다. 몇 해 뒤 도윤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형님이 돌아온 날 제가 먼저 얼굴을 숨긴 것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들킬까 무서워서였습니다. 도현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미움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핏줄을 잃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쓰라린 동정도 조금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 망가졌는지 죽기 전엔 꼭 알아라. 그 말이 용서였는지 마지막 꾸짖음이었는지 도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